안녕하세요. 지원지한쌤이에요. 오늘은 세계사 17강 일본사 파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일본사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우리 일본사 연표를 살짝 보면서 일본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3세기 이전의 일본은 그냥 시험에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도 없고요. 그래서 야요이 문화가 있었는데, 야요이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냥 존재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고, 4세기부터 7세기가 야마토 정권, 그 뒤에 8세기가 나라 시대, 다음 8세기부터 12세기까지가 헤이안 시대, 그 다음부터는 막부라고 부르거든요. 막부는 무사들이 정권을 잡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천황은 따로 있고 무사들이 정치를 하는 시대를 막부라고 이야기해요. 가마쿠라 막부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 그 다음 무로마치 막부. 근데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 100년간 전국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전국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도쿠가와 이에스가 에도 막부를 다시 수립하고요. 이 에도 막부를 끝으로 일본에서는 막부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 다시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요. 메이지 천황이 주도하는 정부라 해서 메이지 정부입니다. 이제 메이지 정부 이후에 천황의 이름에 따라 정부가 바뀌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메이지 정부만 나오니까 메이지 정부까지만 알아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본 고대 국가부터 수업 일본 고대 국가부터 수업 진행할게요. 교과서 상으로 일본 고대 국가의 범위는 일본의 시작부터 헤이안 시대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이안 시대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헤이안 시대 한번 살펴보고,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섞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전국 시대와 에도 막부, 일본 근현대사까지 하면 일본사는 끝입니다. 일본사도 평가원 문제 꼭 한 문제씩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핵심 주제들은 꼭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문시대, 야요이시대 소국연합체는 사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일본의 옛날에는 이랬구나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혹여나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이 강조한 경우에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문시대는 일만전전에 등장했어요. 여기서는 신석기 문화를 바탕으로 조문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농경도 시작하고 수렵 채집도 이어져요. 그렇지만 농경이 시작됐지만 수렵 채집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조문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조문토기, 간석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야요이시대요. 이때는 청동기랑 철기 그리고 벼농사 기술까지 우리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넘어와서 이런 새로운 기술이 일본에 퍼진 시대를 야요이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소국연합체, 30여 개의 소국연합체가 형성됩니다. 연맹체의 국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야마타이국이라는 국가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엔 야마토 정권부터 출제됩니다. 야마토 정권은 이 여러 소국이었던 일본을 야마토 정권이 하나로 통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마토 정권이라고 합니다.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고요. 야마토 정권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쇼토쿠 태자입니다. 쇼토쿠 태자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견수사를 파견해요. 이거 어떻게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지 이따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불교 진흥책이 있습니다. 백제로부터 불교를 수용해서 일본에 불교를 퍼뜨렸고요. 이 불교가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불교 문화가 많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스카 문화라는 불교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쇼토쿠 태자가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대표 유적으로는 다이센 고분 아니면 호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쇼토쿠 태자가 죽은 뒤의 일이거든요. 여기는 사실. 쇼토쿠 태자 있을 때도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됐지만 그 쇼토쿠 태자가 죽고 난 뒤에 더욱 본격적으로 천황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견당사를 파견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유학생이나 승려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견당사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대표적으로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수용합니다. 삼성육부라고 부르는 당나라 율령 체제를 수용을 해요. 이걸 받아들여서 일본에서도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추진합니다. 그게 다이카 개신이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일본사는 그냥 다이카 개신이 645년에 있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무난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다이카 개신으로 천황,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수립되었다. 이렇게만 알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다이카 개신으로 천황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7세기 말에는 일본이라는 국호, 글씨 잠시만요. 일본이라는 국호와 이후에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요. 사실 이제 다이카 개신 때는 천황이라고는 안 하고 왕이라 했겠죠. 그렇지만 7세기 말에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계속 천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마토 정권이었는데 710년에 수도를 헤이조쿄 라는 도시로 옮깁니다. 헤이조쿄와 나라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나라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 지역에 헤이조쿄의 수도가 있던 시기. 그래서 나라 시대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헤이조쿄는 당의 장안성을 본든 계획 도시입니다. 그렇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견당사와 신라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로부터 여러 선진 문물을 수용해요. 그리고 율령 국가를 계속해서 확립해 나가요. 그래서 전국을 국군으로 나눠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일단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농민들에게 관료,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를 통해서 세금을 수취해요. 이런 것도 있었다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때 일본사 무로마치 막부인데 뒤에 보시면 이 쇼군과 무사 슈고와 가신에 관해서 출제한 게 있어요. 무로마치 막부에서 슈고와 가신의 관계를 출제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본사에서도 여러 그동안 출제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많이 출제하니까 꼼꼼히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 시대나 해안 시대의 특징으로 선지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문화 파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나라 시대 문화의 특징으로는 귀족적 국제적 문화가 발달해요. 이 말은 당나라에서 전해온 문화를 많이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국제적이란 건 여러 나라의 문화를 섞은 거니까. 그래서 당나라 문화도 많이 들어왔고 불교 문화도 융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시대에 발달한 대표적인 역사서로는 고사기, 일본서기 이런 게 있고요. 고전 시가로는 만엽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불교 사원에는 도다이사 대불전이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수도를
다시 한번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 헤이안큐로 옮겨요. 여러분 제가 앞에 일본사 지도까지 놨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 여기가 교토, 여기 밑에가 헤이조쿄 나라고요. 여기 오른쪽이 에도, 그 밑에가 가마쿠라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시대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그리고 여러 막부의 중심지를 지도에다 표시했어요. 그래서 나라 시대의 중심지가 여기 헤이조쿄죠. 그리고 헤이안 시대의 중심지가 헤이안큐인데 헤이안큐가 교토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가마쿠라 막부 때의 중심지는 가마쿠라예요. 가마쿠라는 여기. 그 다음 무로마치 막부 때는 다시 교토로 갔다가 에도 막부 때 도쿄로 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중심지 위치도 한번 파악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헤이안큐가 교토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수도를 옮겼냐? 기존 이제 나라 시대 말쯤에 귀족의 정치 개입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귀족들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깁니다. 천도를 한다는 건, 전근대 사회에서 천도를 한다는 건 그 기존의 수도에 있던 권력자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게 가장 커요. 그 사람들 어차피 거기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면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천도하는 의미는 그게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헤이안 시대로 수도를 옮긴 이유는 귀족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옮겼는데도, 그럼에도 귀족과 외척의 정치 개입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귀족과 호족이 장원, 큰 땅이죠. 넓은 땅을 계속 확대해 나가요. 그리고 그 땅에서 본인들만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방의 무사들도 나름 독자 세력으로 성장해요. 중앙 정치에도 진출하고요. 점점 여러 세력들이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헤이안 시대가. 문화적으로 한번 볼게요. 당시 이제 당신라 발해가 점점 쇠퇴해요. 그쵸? 이제 당은 9세기에, 신라와 발해는 10세기쯤에 멸망을 하죠. 그래서 당나라가 이미 쇠퇴해 가니까 쟤네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견당사 파견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공식적으로 외교를 단절해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 일본 풍습에 맞는 문화를 발전시켜요. 그게 국풍 문화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도 일본 풍습에 맞게 소화를 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맞는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국풍 문화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래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국풍 문화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 문화에 관한 내용들도 선주로 자주 등장하니까 한 번씩 살펴봐 주세요. 이때 한자를 변형한 가나라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이게 지금 일본 문자의 기원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 고유시가로 마카라는 게 발전을 하고요. 소설 중에는 겐지 이야기라는 책, 그리고 모노가타리라는 책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전부 가나를 사용했다고 해요. 건축물에는 교도인 봉황당, 주택에는 침전 양식, 관복에는 소쿠타일, 이런 게 있었대요. 제가 빈칸 뚫어놓은 건 이유가 있겠죠? 이 친구들이 수능에 자주 등장한다. 아래 친구들은 아직까지 등장한 적이 없다. 그래도 알아두면 좋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헤이안은 어떻게 그럼 쇠퇴하냐? 귀족과 호족이 계속 장원을 확대합니다. 여기 봤죠? 여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넓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무사가 되거나 아니면 무사를 직접 고용해요. 일본의 무사를 사무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무사들이 서로 연합 혹은 경쟁하는 과정에서 큰 무사단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사단의 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헤이안 시대가 쇠퇴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알아둬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 가마쿠라 막부로 살펴볼게요.
이제 막부가 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막부란 이원적 지배 체제를 뜻해요. 천왕이 있는 조정은 천왕 중심으로 굴러가고요. 막부는 쇼군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쇼군은 막부의 대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막부 대장. 정치적 실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정치적 권한을 쇼군이 다 갖고 있는 거야. 쇼군. 근데 천황은 뭘 하냐 그러면, 막부가 존재할 때 천황은 의례, 뭐 제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담당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까지는 천황이 정치를 크게 참여하지 못합니다. 정치에. 그래서 막부 때는 쇼군, 무사인 쇼군이 정치를 주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마쿠라 막부의 중심지는 가마쿠라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막부는 그럼 누가 수립했냐면,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수립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립자 이름 꼭 알아둬야 되고요. 가마쿠라 막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봉건제입니다. 일본의 봉건제인데, 요것도 이제 무로마치 막부에서도 밑에 보면 슈고와 관련된 내용을 출시했었기 때문에 가마쿠라 막부의 봉건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양 시대에서 봉건제를 배웠죠. 역시 가마쿠라 막부의 봉건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일본 역사를 한국 사람들이 다시 공부할 때 이런 토지 제도가 있는 거야. 가마쿠라 막부 때. 근데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준하랑 봉건제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봉건제로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쇼군. 쇼군이 주군이에요. 주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쇼군은 밑에 무사들한테, 그 무사들을 가신이라고 하거든요. 토지를 주고, 새로운 토지를 주고, 토지 지배권도 보장해요. 그러니까 그 준 땅에서 그건 네 땅이야,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 보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받은 무사들은 그 쇼군한테 어떤 걸 주냐? 군사적 충성, 그리고 이 땅의 치안 유지, 그리고 자원 관리, 뭐 여기서 나오는 세금 같은 것도 꼬박꼬박 바치고, 나오는 식량 같은 것도 주고, 이런 걸 합니다. 이거를 무사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쇼군 밑에 있는 무사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그 지방에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쇼군은 그냥 막부에 앉아만 있고, 밑에 무사들이 먼 지방에 가서 쇼군한테 군사적 충성을 약속하고 치안 유지와 자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사에서 배웠던 봉건제와 비슷하게 위에서 아래한테 주는 것과 아래에서 위에 주는 게 확실히 나눠져 있죠. 서양의 봉건제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대외 관계에서는 몽골의 침략이 있죠. 그래서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 고려와 함께 2차례 침략합니다. 이때 태풍이 일본을 도와줘서 2번 다 막아냅니다. 태풍으로. 그래서 겨우 막긴 했는데, 이때 어쨌든 전쟁을 치러요. 조금이나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사들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결국 이 쿠빌라이 칸의 침략으로 인해서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합니다. 그리고 밑에 가마쿠라 막부의 경제와 문화도 살짝 살펴볼게요. 가마쿠라 막부 때는 민간 무역이 활발했는데, 송으로부터 동전을 수입해요. 이게 동아시아사에서는 많이 나오는 선지인데, 세계사에서는 조금 덜 나오긴 하지만 언제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이모작이 뭐냐면, 쌀 심고, 여러분 쌀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가을부터 그 다음 봄까지는 할 게 없잖아. 땅 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 보리를
동업조합도 조직하고 전기시, 이게 5일장 시장 이런 겁니다. 또 발달합니다. 전문 수공업자도 등장하고요. 문화는 여러 이제 중국의 종교들도 가마쿠라 막부로 유입이 되는데 성리학, 선종불교, 정토종 불교 등이 도입되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전쟁을 소재로 한 설화집도 추가되었다. 결국 유령 무사들의 본교와 천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가마쿠라 막부가 붕괴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다시 막부를 수립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시카가 다카우지야. 막부의 중심지는 무로마치. 여기 어디냐면 교토입니다.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무로마치 막부를 수립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새로운 천황을 즉위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기존에 이름은 몰라도 돼요. 고다이고 천황이 있는데 고다이고 천황이 남쪽의 요신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남쪽에 요신의 천황이 있고 북조에 교토에도 천황이 있는 남북조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거를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통일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혼란이 있었다.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때 등장했던 내용이죠. 슈고, 기존의 무사들, 그 지방의 땅을 관리했던 무사들이 슈고인데 슈고의 권력이 더 강화됩니다. 그 지방의 무사들의 힘이 더 강화돼요. 그래서 슈고가 지배 지역의 영주로 변신합니다. 이걸 슈고 다이묘라고 합니다. 그냥 가마쿠라 막부 때보다 가신들, 무사들의 권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슈고 다이묘 라는 용어는 무로마치 막부 때 처음 나왔다.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 경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명과 감합 무역을 전개했습니다. 감합이 뭐냐면 이런 증서예요. 무역을 할 수 있는 증서. 그래서 이렇게 반을 잘라. 이거는 중국이, 이건 일본이, 무로마치 막부가 가져가요. 일본 상인들이.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무역을 하러 명나라에 가면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갖고 있는 감합이랑 딱 맞춰봐요. 그래서 짝이 맞으면 얘는 무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감합 무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시카가 요시미스 3대 쇼군이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일본 왕으로 책봉을 받아요. 그리고 일본은 명에게 외구 단속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감합 무역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명한테 이런 것들, 명은 일본한테 이런 걸 팔았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세계사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이무작도 전국으로 확산됐고 동업조합도 증가했다. 그리고 문화에선 다도마 꽃꽂이 같은 전통 문화도 발달했다. 근데 이제 온인의 난이라 해서 쇼군 후계자를 둘러싼 분쟁으로 막부가 쇠퇴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성장했던 슈고 다이묘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국시대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슈고 다이묘들이 전국시대 가면 센고쿠 다이묘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의 특징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전국시대와 에도 막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국시대의 전은 싸움 전자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싸움이 있던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쇼군 자리를 둘러싸고 다이묘, 무사들이 세력을 다툰 시기를 전국시대, 그리고 동아시아사에서는 센고쿠 시대라고 하죠. 그 시대입니다. 쇼군의 권위가 굉장히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결국 무로마치 막부는 1573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업적을 알아야 되는데 히데요시 업적도 단독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시대 통일 기반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던, 여러 지역으로 쪼개져 있던 걸 오다 노부나가가 하나씩 차지해 나가요. 근데 그러다가 오다 노부나가는 자기 부하한테 칼 맞고 죽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부하였던, 오다 노부나가의 또 다른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 시대를 통일해요.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임진왜란도 발발했고요. 조선 침략하는 거. 그리고 병농 분리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조사를 하고요. 농민들의 무기를 몰수해요. 농민들을 평생 농민만 해라. 너네 무사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거주 공간도 신분별로 다 잘라서 분리합니다. 그래서 무사, 농민, 존, 얘네가 상인이거든요. 상인. 신분을 고정해서 신분 이동을 금지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병농 분리 정책이에요. 이거 에도 막부 때까지 이어집니다. 알아두세요. 근데 정유재란 직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이 정유재란이 바로 끝나고 모든 일본군들이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히데요시의 자리, 권력자의 자리를 두고 자기네들끼리 또 싸워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한 인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여러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 말이 난 아직도 너무 인상 깊어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대요. 하염없이 쭉 걸어가야 되는 거야.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일이겠죠? 근데 그 힘든 일을 그냥 묵묵히 견디고 쭉 가라는 얘기예요. 인생에 어떤 풍파가 있던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앞만 보고 참으면서 갔다 보면 결국 좋은 날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야. 지금 이 1년 수험생활 그리고 2년 3년 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굉장히 힘든 거 다 압니다. 저도 수능 여러 번 봤어요. 비밀인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 7월이 너무 덥죠. 이제 7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굉장히 더운데 지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다 아니까 조금만 참고 그냥 매일 정해진 양을 꾸준히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힘든 거 조금만 참고 우리 같이 이겨내봐요. 힘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뭐 도움 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막부의 중심지는 에도입니다. 에도가 지금의 도쿄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에도 막부의 통치 제도의 특징은 중앙집권적 봉건제입니다. 중앙집권과 지방봉건이 결합된 체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중앙집권도 아니고 완벽한 봉건제도 아닌 반반 섞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앙집권 강화에는 무과제법도랑 산틴코타지 제도가 있었고 지방분권에는 막번 체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무과제법도는 에도막부의 법규,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인데 매우 엄격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쇼군이 밑에 무사들이 다스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킨코타이 제도입니다. 목적은 다이묘를 통제하고 천황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려는 건데 다이묘 통제의 목적이 큽니다. 어떤 제도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도쿄였죠. 각 다이묘들은 지방에서 자기 지역에 살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은 에도에 와야 돼. 그래서 에도에서 1년 머무고 다시 고향 들어가고 그 1년 뒤에 다시 돌아오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어서 쇼군 앞에 있어서 쇼군 말을 잘 듣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묘 가족들은 모두 에도의 인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 또 잘 살아있는지 보러 와야 돼요. 가족들 인질로 잡고 있는 것만큼 이 말 잘 듣게 하는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묘들은 꼭 1년마다 에도로 오게 되고, 이게 올 때 이 먼 거리를 오잖아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간다 하지만 그때는 다 걸어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올 때 이 모든 또 쇼군 다이묘 혼자 가지 않아. 다이묘들은 자기 휘하 부하들 신하들 다 막 잡일 대신해주는 애들 다 데리고 가는데, 걔네도 먹을 거 챙겨줘야 되지, 짐 챙겨줘야 되지, 잘 곳 챙겨줘야 되지. 또 하루 만에 가진 않겠잖아요. 며칠 걸리는데.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이묘의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이거 산킹코타이 제도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로 다이묘들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일부러 이렇게 해서 다이묘들의 힘을 좀 빼려는 게 있죠. 다이묘들 돈 너무 많아지면 또 부담스럽거든요. 권력도 강해지니까. 그래서 일부러 재정 부담을 일으켜서 힘을 빼려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산킹코타이 제도예요. 머물다 갔다, 가족들도 에도에 있다, 재정 부담이 크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지방분권의 느낌이 강한 제도는 막번 체제예요. 그래서 쇼군은 중앙과 치카이지만 지배를 하고요. 지방의 다이묘가 본인들 땅이죠. 영지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다이묘들은 그 자기 지역은 내 땅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통치를 해요. 그게 막번 체제입니다. 막번해서 막번 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에도 막부의 경제 정책도 보겠습니다. 우리 히데요시의 병농 분리 정책이 에도 막부 때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도 신문제 산농공상, 무사, 농민, 조님의 신분을 분리한 다음에 고정을 해요. 그러니까 평생 그 신분대로 살아야 돼. 심지어 사는 곳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사 계급이 농민과 조닌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닌이 상인이고, 농민은 농촌에 살고 무사들과 조닌은 조카마치에 살아요. 조카마치는 계획도시야. 그래서 근데 조닌은 왜 조카마치에 사냐? 그 무사들이 필요한 물품들 있잖아요. 신발, 옷 이런 걸 공급하기 위해서 무사와 조닌이 같이 조카마치에 삽니다. 그렇지만 그 조카마치 안에서 사는 곳이 구분돼요.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대무역. 요거 동아시아사에서 진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살짝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쨌든 일단 배경부터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 강조해 드릴게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상인들이 16세기에 일본으로 진출합니다. 에도 막부가 슈인장 무역을 전개해서, 슈인장은 이 무역증이에요. 그래서 일본 에도 막부가 일본 상인들한테 발급하는 건데, 너는 이거 가지고 가서 무역해, 이런 겁니다. 근데 포르투갈 애들이 특히 이 슈인장 무역을 하면서 일본 애들한테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는 거야. 그래서 에도 막부가 일본의 크리스트교가 너무 퍼지니까 세국 정책 무역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무역도 막고 일본에서 크리스트교 포교도 금지하고, 특히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들의 선박도 일본에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조선통신사는 수용을 하고요. 중국, 청나라 상인들의 무역도 허용합니다. 청나라 상인들도 일본 나가사키에 와서 무역을 해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서양 상인 중에서 유일하게 나가사키 대지마에서 에도 막부 무역을 합니다. 얘네들은 크리스트교 포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무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무역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대지마에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농업, 개간 사업으로 경제를 확대하고요. 농기구와 12법. 12법이 뭐냐면 그 비료예요. 비료 주는 법을
쌀에 비료 주는 법 개량을 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됐고, 상공업, 도로망과 상공업이 발달돼서 조카마치가 상업 도시로 성장해요. 존인들이 조카마치에서 상업과 수공업을 발달시키니까 조카마치 자체가 상업 도시로 성장하고요. 가장 큰 도시 3도, 에도, 오사카, 교토가 3도 가장 큰 대도시로 성장하고, 오가도라는 5개의 도로가 발달하는데, 이건 산킨코타의 제도 때문에 발달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도가 있으면 각 지역의 그 다이묘들이 에도로 가잖아요. 이 큰 길, 에도로 가는 큰 5가지 길이 이때 발달해. 산킨코타의 제도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상공업자들끼리 동업조합도 조직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그리고 문화, 이것도 선지로 종종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학이에요. 난학은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온 서양 학문인데, 대표적인 게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학문이 있는데 그 중에 네덜란드 의학이 일본에서 가장 발달합니다. 그래서 해체신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네덜란드 의학서를 번역한 책이에요, 일본어로. 그래서 해체신서도 알아두고, 그리고 존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여러 문화를 즐겨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키우에라는 풍속화랑 가부키라는 인형극이 유행합니다. 그리고 국학이라는 학문도 유행하는데, 이거는 고대 일본으로 돌아가자는 학문이에요. 이게 나중에 메이지 정부 전 조낭양의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유학은 성례학이 관학화되고 양명학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자, 전국시대가 에도마부도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일본 근현대사입니다. 여기만 하면 끝! 일본사 끝. 우리 힘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 봅시다. 자, 일본 근현대사의 시작은 에도막부 시대 개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살펴볼게요. 에도막부는 미국 때문에 개항을 합니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대포를 들고 와서 일본 앞바다에서 대포를 빵빵 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겁을 먹겠죠. 그래서 미국이 개항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대포 빵빵 쏘면서 개항하자고 하니까 결국 억지로 개항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맺은 조약이 밀화친 조약이에요. 그래서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라는 2개의 항구를 개항하고요.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요. 최혜국 대우가 뭐냐면, 그 상대방을 가장 은혜로운 나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과 최혜국 대우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있어. 일본이 중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미국한테 안 해준 좋은 조항이 있어. 관세 없는 거.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관세 없게 하는 좋은 조항을 중국과는 체결했는데 미국과는 체결 안 했어. 그러면 최혜국 대우에 의해서 자동으로 미국과도 이 관세 없다는 좋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게 최혜국 대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건 다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미국은 최혜국 대우 맺은 국가한테는 좋은 거 다 해줘야 돼요. 이게 불평등 조약이죠. 그래서 최혜국 대우가 있으면 불평등 조약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미국과 일본이 수호통상 조약, 무역과 관련된 본격적인 조약을 체결해요. 그게 수호통상 조약입니다. 그래서 4개의 항구를 더 개항합니다. 가나가와 여기에 나가사키, 미가타, 효고. 근데 가나가 대신에 요코하마를 개항하고 효고 대신에 고베를 개항했는데, 그렇게까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4개를 개항했다. 아시겠죠? 4개 항구 추가로 개항하고 협정 관세를 체결합니다. 이게 뭐냐면, 관세는 수입품에 보통 붙이잖아요. 일본이 있으면.
미국산 물품에 관세를 붙여야 되는데 그거는 일본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있지. 요즘에 이제 상호 협정 관세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 수입하는 국가에서 관세를 정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미국이 그렇죠. 지금에 막 관세 마음대로 올린다고 어쩐다. 물론 그렇게 마음대로 올리면 안 되는 거지만 너무 과하게 올리는 것도 안 되지만 어쨌든 수입하는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정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그 관세를 일본으로 수입하는 미국 물품의 관세를 미국과 일본이 정해서 그 비율을 정한다. 관세를 정하는 게 협정 관세입니다. 이해 가나요? 다시 일본으로 수입하는 미국 물품의 관세는 일본이 정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관세를 미국과 일본이 협의해서 정하게 됐다. 이게 협정 관세다. 그래서 일본 맘대로 관세를 정할 수 없게 됐다. 관세 자주권을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미국 애들이 일본에 와서 사고를 쳤을 때 일본법에 따라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미국 영사, 외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요. 그게 영사재판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국 애들 사고를 쳐도 일본 애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아시겠죠? 이후 일본은 또 러시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랑도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대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친조약과 수호통상조약 내용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이게 에도 막부 때 건지도 알아야 돼요. 이거 메이지 정부로 헷갈리면 안 돼. 아시겠죠? 그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 일본 경제가 크게 흔들립니다. 개항 이후에 외국 상품이 수입되니까 이 외국 상품 수입을 할 때 일본의 금, 은 이런 걸로 화폐를 삼아서 물건을 사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금, 은이 많이 유출됩니다. 이해 가나요? 외국 상품을 일본 금, 은을 사용해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금, 은은 유출돼. 게다가 외국 상품이 들어와. 일본의 화폐는 적어. 여러 혼란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해요. 그래서 하급 무사나 민중들의 불만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하급 무사들이 양이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요새 배격 운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이걸 주도했던 세력이 반막부 세력이라고 사스마번이랑 조슈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여러 각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앞장선 거죠. 얘들 막부에 대항하는 세력이라 해서 반막부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존왕 양이 운동을 확산해요. 그러니까 천황을 옹립하고 막부는 이제 필요 없다 이거지. 쇼군 필요 없고 천황이 정치를 하자. 천황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매세까지 배격하자.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이렇게 해서 반막부 세력 주도로 막부를 폐지하고 에도 막부를 폐지하고 천황 중심의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게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메이지 정부부터는 다시 천황 중심의 정치로 돌아갑니다. 이해 가죠? 그 전까지 누가 정치했어? 쇼군이 정치를 했어요. 근데 메이지 정부부터는 다시 천황이 정치를 해요. 아시겠죠? 자, 이때 수도는 도쿄입니다. 이전까지 천황은 교토에 살았어. 그런데 메이지 정부부터는 도쿄에 살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메이지 정부에서 많은 걸 개혁을 하거든요. 서양 세력의 침략을 받다 보니 서양 세력의 강함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서양의 모든 제도들을 도입해서 개혁을 전개해요. 요거 다 알아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야 됩니다. 요 메이지 정부에서 실시한 개혁 내용은 정말 잘 나와요. 아시겠죠? 첫 번째, 패번치원입니다. 우리 그 다이묘들은 번이라는 지역을 갖고 있었잖아. 그거 다 없애요. 그리고 그 번을 현으로 바꿔. 이름을 바꾸는데 대신에 다이묘들의 땅이 아니라 다 국가의 땅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해 가죠? 그래서 패번치원, 봉건제를 폐지하고 모든 땅을 국가 소속으로 하면서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됩니다. 다이묘들은 땅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해요. 미국이나 유럽으로 파견한 사절단이거든요. 서양 문물 시찰하려는 목표도 있고 미국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려는 목표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 안 돼. 어쨌든 가서 서양 문물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과 문물들을 배워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병제도 실시해요. 이게 정치적 제도의 개혁입니다. 아시죠? 경제제도에서 개혁 살펴보겠습니다. 근대적 납세 제도를 실시해요. 이것도 이제 동아시아에서 슬슬 나오는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전국의 토지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해요. 예전에는 지역마다 이렇게 일본이 있으면 지도 지역마다 너네는 얼마대 지역마다 걷는 세금도 달랐고 그 지역에서 다이묘가 개인적으로 챙기는 세금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없어. 모든 지역에서 다 중앙으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능업 정책. 그래서 상공업도 육성하고 철도도 세우고 은행도 설립하고 이렇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신분제를 폐지해요.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는 의무 교육을 도입합니다. 초등학생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요. 교육칙이라는 걸 발표해서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도, 일본의 전통 종교를 국교화하기도 해요. 자, 근데 이후에 이렇게 메이지 정부 개혁을 체결하는 과정에 몇몇 지식인들이 우리도 헌법을 수립하고 입헌제 국가로 나아가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게 자유민권 운동이에요. 서양식 의회와 헌법 제정을 주장합니다. 메이지 정부가 탄압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부 이 자유민권 운동을 주장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헌법을 제정을 하긴 합니다. 일본 제국 헌법이에요. 천황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헌법 자체가. 그래서 천황이 입법권, 조약체결권, 군통수권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입헌제 국가를 수립을 하려면 천황이 정치 참여를 배제하고 천황은 정치 참여를 하지 말고 헌법에 입각해서만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헌법이 천황의 모든 권한을 부여해. 그래서 이거를 완벽한 입헌 군주제 국가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냥 애매해요. 동아시아는 대한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헌법을 체결하긴 했는데 거기에 왕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이상한 헌법이 돼버렸어. 그래서 완벽한 입헌 군주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대일본 제국 헌법을 체결했다고 이거 연도까지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믿음해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해서 제국 의회를 개설합니다. 이게 1890년. 연도 알아야 됩니다. 둘 다. 아시겠죠? 일본 제국주의 침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일본은 우리도 이제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완도 침공하고 한반도도 침략해요. 그래서 70년대에는 정한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반도를 정벌하자. 이거는 메이지 정부 수립 이후 이것만 알면 되고요. 그래서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돼. 류큐. 우리 은유통화 아니구나. 동아시아사 아니구나. 류큐라고 지금 오키나와예요. 이게 지금은 일본 땅인데 예전에 류큐라고 따로 다른 나라로 있었거든요. 이 류큐를 오키나와현으로 이때 편입을 합니다. 1879년에. 연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위해서 2번의 전쟁을 치르죠. 여기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청일전쟁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청과 싸운 거예요. 오케이?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한 김에 일본 이거 한국사 때 배웠죠.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니까 조선에서 이걸 감당을 못해서 청나라한테 군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텐진 조약, 우리가 중국 개항 때 배운 텐진 조약 말고 또 다른 텐진 조약에 입각해서 일본도 한반도로 파병을 해요. 청일 양군이 조선에 들어오는 기상천외한 상황이 돼버렸어. 이때 일본이 청나라 선제 공격을 하죠. 일본은 이때만을 기다린 거예요. 조선을
차지하고 싶은데 청나라 때문에 차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참에 청나라 혼내주고 자기가 조선 차지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 이기냐? 일본이 이깁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건가? 우리 입장에서 별로죠. 어쨌든 둘 다 별론데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배상금도 받고요. 타이완과 야오통반도 활용받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을 해요. 이거의 목표는 뭘까? 청나라는 이제 조선 탐내지 마라 이거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청나라는 조선에서 발 뺍니다. 그럼 일본은 이제 조선이랑 타이완이랑 만주랑 내 건가? 했는데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이 터지죠. 러시아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까지 해서 셋이 일본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청나라한테 랴오똥반도를 반환해요. 요동반도죠.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땅을 반납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만주를 한 번 더 내가 차지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적이 등장해요. 러시아라는 적이 등장합니다. 뭐 어떻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일본 입장이라면 싸워서 이겨야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삼국간섭 이후에 만주랑 한반도의 영향력을 확대하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일동맹, 1차 영일동맹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체결해서 영국이 일본을 지원하고요. 군사적으로 많이 지원해줘요. 그리고 1904년 일본이 러시아를 선제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일본이 이기고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해요. 이게 미국이 중재한 거거든요.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 이권을 차지하고 남사할린, 사할린 일부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주인은 누가 돼? 일본이 돼버립니다. 그 뒤로 일산후약과 대한제국 병합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완벽하게 차지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본 근현대사고 이후에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살짝 다시 배울 거예요. 그 정도만 하고 일본사는 여기에서만 한 문제 등장하니까 중요한 내용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뭐 카톡으로 언제든 물어봐 주시고요.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